이강민의 잡지사 2호로 6번째 페이지 잡지사 구독자들을 쫙쫙 빨아들여 가둬버리는 블랙홀남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블랙홀 같은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휴식 기간 마치고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휴식 기간 전에 저 대신에 송인찬 아나운서가 한 주 자리를 해줬는데 아주 무난한 진행, 안정감 있는 진행. 네. 잡지사가 전 듣는 콘텐츠인 줄 알았는데 네. 임시 편집장이 왔을 때 다 보는 콘텐츠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요? 네. 예.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송인찬 편집장 대행에게도 제가 합당한 향응을 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지사가 쉬는 와중에도 우리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는 좀처럼 쉬질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판업계에서 그 곽재식 속도를 능가하는 지웅배 속도 이런 말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네. 소문이 도는데 최근에 또 책을 내셨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천문대 피아노가 떨어졌다라고 제가 줄여서 천피떨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는데요. 천문대에 피아노가 떨어졌다. 네. 그래서 실제 천문대 천장에 정말 피아노가 떨어진 것처럼 음악과 천문학의 이야기가 만나는, 음악이 천문학으로 침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제 대학교 선배인 한 분이랑 피아노과이신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천문학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천문학 혹은 천문학자와 연관된 어떤 음악적인 이야기를 또 그분이 하고 그렇게 이제 음악 연주까지 이어지는 렉처 콘서트 형태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의 이름이 천문대의 피아노가 떨어졌다였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잘 발전시켜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와 음악가가 얼마나 비슷하게 각자의 세상을 노래하고 또 이야기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기대되네요. 저도 뭐 이런 얘기 들어는 봤거든요. 이제 음악과 우주를 연관시켜서 생각한 사람들.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있는데 천문대 피아노가 떨어졌다. 관련한 이야기는 저희가 잡지사에서도 조만간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은 원시 블랙홀 그리고 초기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블랙홀을 둘러싼 사건, 사고 그리고 이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두 가지 흥미로운 상상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잡지사 편집장님께 하나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그 블랙홀은 사라질까요? 블랙홀이 뭔가를 사라지게 한다는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그렇네요. 블랙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홀이 다른 애들을 잡아먹어서 뭐 별을 없애버리고 다른 걸 지워버리고 하는 건 쉽게 상상이 되지만 그 모든 걸 집어삼킨 존재 블랙홀은 그러면 언젠가 사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별이 붕괴되면서 블랙홀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블랙홀은 점점 생기니까 네. 그만큼 사라져줘야 유지되지 않을까?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블랙홀의 경제학 같은. 그 블랙홀은 일단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거운 별이 죽고 붕괴해서 블랙홀 찌꺼기가 남을 텐데 그 블랙홀들은 결국에 사라지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우주에 하나 둘 쌓여만 가면서 블랙홀의 총량은 늘어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 처리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블랙홀은 그냥 무한정 사라지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 이 블랙홀도 궁극적으로는 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마치 스물스물 그 증발하는 것처럼 블랙홀도 아주 먼 미래에는 언젠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새로운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중요한 다른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좋습니다. 블랙홀의 온도라는 거를 잴 수 있을까요? 블랙홀의 온도? 네. 뭐 감이 안 잡히는데요. 자, 온도라는 건 무언가 미지근하게 열을 방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물체의 온도라는 걸 잴 수 있다는 건 그게 아무리 온도가 낮을지언정 그 주변에 가면 미미하게나마 열, 빛을 찔끔찔끔 내보내고 있으니까 그 양으로 우리가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그럼 블랙홀은 온도를 잴 수 없겠네요. 맞아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블랙홀은 너무 중력이 강해서
그 아무런 빛도 방출하지 못하는 그렇죠. 존재였기 때문에 네. 당연히 빛을 하나도 내보내지 못하면 네. 온도는 완벽하게 절대 0도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호킹이 블랙홀도 직접 빛을 방출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블랙홀이 무언가를 방출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너지를 잃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우주 공간은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 진공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땐 아무것도 없는 진공처럼 보이지만 이제 양자역학의 마법을 들이밀면 음. 그 안에도 쉬지 않고 생성됐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는 수많은 작은 입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실시간으로 네. 조그만한 도플갱어가 한 쌍 생겼다가 네. 또 곧바로 부딪혀서 도플갱어가 사라지고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하는 일이 계속 쉬지 않고 찰나찰나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짧은 순간이니까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그냥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지 네. 사실은 쉬지 않고 수많은 도플갱어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진공의 본질인데요. 이제 여기에 아주 극단적으로 시 공간을 휘어놓는 블랙홀이 등장을 하면 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자, 이제 블랙홀은 아주 중력이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한계를 사건의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지평선. 예. 하는데 우연하게 그 사건의 지평선 바로 경계에 걸쳐서 어떤 도플갱어 한 쌍이 뿅 하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도플갱어 중에 하나는 하필이면 사건의 지평선보다 안쪽에 들어가 버려서 빨려 들어가죠. 그대로 빨려 들어가요. 네. 그러면 곧바로 네. 함께 있던 짝꿍이랑 다시 부딪혀서 사라졌어야 하는 남은 한 짝이 생이별 됐으니까 맞아요. 한 짝은 사라지지 못해요. 얘는 그러면 이제 네. 갈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대로 이 남아있는 입자가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바깥으로 방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 사건 지평선 바깥으로 방출된다? 네. 왜냐면 사건의 지평선 바깥은 네. 빛의 속도로만 달리면 네. 충분히 벗어날 수는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하필이면 그렇게 태어난 한 쌍의 도플갱어 중에서 네. 하나는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하나 길을 잃은 짝꿍 없는 이 한 짝은 이제 그냥 바깥으로 튀어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아, 호킹이 말한 그러면 블랙홀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게 그 원리인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블랙홀이 마치 이제 그걸 멀리서 보면 네. 사건의 지평선을 경계로 블랙홀이 사방으로 무언가 에너지, 빛을 내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호킹이 말한 빛을 내뿜는 메커니즘이다라고 해서 복사, 호킹 복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호킹 복사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동안 절대 0도일 거라고 생각했던 블랙홀의 온도도 정확하게 이제 잴 수가 있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 좀 재미있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끔 사람들이 아니 블랙홀 그 연구 왜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블랙홀이 천문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천체일 수밖에 없는 게 네. 블랙홀은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가 만나는 유일한 테스트베드입니다. 어떤 의미죠? 이게 네. 블랙홀은 일단 너무 질량이 무거워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뭐 시공간이 휘어지고 중력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이런 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거 물론 지금 지구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저나 편집장님이나 다 우리 체중만큼 주변 시공간을 휘어놓고 있긴 해요. 다만 그게 잘 안 보일 뿐인 거죠. 근데 블랙홀은 너무 질량이 무거우니까 그 정도가 너무 두드러지고 네.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확인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거시 세계에서 벌어지는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보기에 좋은 무대이기도 하고 동시에 네. 또 블랙홀은 물리적인 사이즈가 제로거든요. 예. 그래서 블랙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야기하려면 필연적으로 작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블랙홀은 거시적인 동시에 미시적인 존재예요. 그러네. 그래서 거시 물리학과 미시 물리학이 함께 만나는 네. 유일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직까지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평생 노력했지만 결국 완성하지 못한 이 두 가지의 극단적 스케일의 물리학을 통합시키는 일명 통일장 이론, 대통합 이론 이거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현장이 그러네요, 진짜.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을 연구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호킹 복사 메커니즘 있잖아요.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미적으로도 아름다워요.
미적으로 아름답다는 건 왜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나중에 혹시 방송 자료 가능하면 네. 그 호킹이 계산했던 그러니까 유도했던 음. 그 블랙홀의 온도 수식을 하나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수식을 보면 네. 뭐 중력 상수 그다음에 양자역학 상수 이런 게 다 하나의 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시세계와 미시세계 심지어 열역학까지 이 모든 물리학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기본적인 체계가 네. 하나로 모이는 그 장이 되는 거예요. 그 수식 수학의 자체가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짜릿함이 덜한데 네네. 아는 분들은 짜릿하겠네. 진짜 이 와. 호킹 복사의 이 온도 방정식 조금만 더 파고들면 진짜 우리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대통합 이론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용기가 나오는 식인 네.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아름다운 식이다 보니까 그 스티븐 호킹의 무덤 묘비에도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식이 그대로. 수식이? 네. 그래서 재밌다. 스티븐 호킹을 상징하는 네. 그 식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새겨져 있고요. 네. 그래서 호킹이 이야기했던 이 호킹 복사 블랙홀조차 빛을 낼 수 있고 그걸 잘 활용하면 온도도 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주 먼 시간이 지나면 블랙홀도 어쨌든 그럼 스물스물 에너지를 잃을 테니까 증발하게 될 거고 처음에 저한테 하셨던 질문이 블랙홀이 사라질 수 있을까였죠? 맞습니다. 그렇게 증발할 수 있고 네. 사라지기도 한다는 맞습니다. 게 호킹 복사 이론이에요. 그 블랙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근데 하나 조금 재미있는 게 네. 블랙홀의 호킹 복사를 보면 질량이 무거울 때는 온도가 높지 않아요. 증발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질량이 무거울 때는 증발 속도가 느려요. 네. 근데 오히려 블랙홀이 질량이 줄어들고 네. 작아지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네. 블랙홀의 질량이 무겁고 크면 네. 그 주변의 시공간을 아주 넓은 반경에서 휘어놓기 때문에 그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곡률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동그라미는 곡률이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우리 지구도 곡률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네. 근데 아주 작은 콩알만한 사이즈가 되면 네. 한 바퀴 돌면 끝나버리니까 그렇지. 곡률이 훨씬 세집니다. 네. 그러면서 호킹 복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오히려 질량이 줄어들고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호킹 복사가 더 폭발적으로 벌어지게 돼요. 뭔가 증발을 하면서 질량을 잃게 되는데 네. 그러면 그럴수록 맞습니다. 증발 속도도 더 가속화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보통은 아주 무거우니까 네. 우주에 있는 애들은 네. 그럴 때는 별로 증발을 안 하다가 스물스물 하다가 점점 질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빠르게 이제 말년에 죽기 직전에 이제 엄청 빠르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호킹 복사 이게 지금 검증된 이론이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네. 스티븐 호킹이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이고 이런 블랙홀의 증발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뭐 대중적으로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과학자 어떤 척도 그게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타지 못한 그렇군요.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이 호킹 복사를 관측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킹 복사는 아주 무거울 때는 아주 느리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주에 남아있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블랙홀들이 언제가 되어야 소멸할 것이냐를 계산해보면 뭐 수조년을 넘어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주의 나이보다도 더 길어서 그렇지. 우주가 망하지 않는 한 네. 결코 관측으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관측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네, 최근에 호킹 복사를 포착한 게 아니냐. 네네. 그런 놀라움과 설렘을 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서 오늘 가져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관측해 그거를? 자, 아까 제가 흘러가듯 이야기했던 것에 중요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0배, 20배, 심지어 우리 은하 중심의 수백만 배까지 아주 무거운 블랙홀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소멸을 하려면 네. 뚜렷한 호킹 복사를 보이려면 수조년이 걸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블랙홀의 호킹 복사는 질량이 가벼워지면 네. 엄청 빠르게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우주에 꼭 무거운 블랙홀들만 있을까? 어허. 예를 들어서 소행성 정도만 되는 가벼운 질량의 블랙홀들도 충분히 있다면 걔네들은 엄청 빠르게 효율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밝은 빛을 토해내면서 증발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애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시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원시 블랙홀이라고 네. 해요?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 네.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특히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아주 무거운 블랙홀들, 뭐 태양 질량의 수백만에서 수억 배까지 무거운 애들,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질량으로 존재하는지가 아직은 미스테리예요. 근데 그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가설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 somehow 어떤진 모르겠지만 네. 우주가 태어난 직후에 원시 블랙홀들이 우주 이곳저곳에서 고밀도로 만들어졌다. 네. 그리고 그 원시 블랙홀들의 중력이 충분히 강했을 테니까 예. 일찍이 걔네가 또 자기들끼리 반죽이 되고 더 덩치를 키워서 네. 지금의 아주 덩치 큰 블랙홀이 거대 만들어졌을 블랙홀. 것이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합체 나가는 과정에서 쓰이지 못한 음. 남아있는 몇 가지 원시 블랙홀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아직도 우주 공간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면 큰 덩어리에 끼지 못한 맞아요. 작은 하지만 원시인 아이들. 그럼 예.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0억 살쯤 됐으니까 네네네. 이제 좀 하나씩 최종 증발을 하면서 시간이 흘렀으니까 빵빵 터지고 하는 그 어. 섬광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네. 블랙홀이 결국 소멸해 나가면 네. 정말 질량이 더 가벼워져서 진짜 동전만한 질량까지도 갈 거 아니에요. 네. 소행성은커녕. 네. 그럼 그 정도로 가벼워지면 진짜 그 마지막 증발 순간의 섬광은 말도 안 되는 에너지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밝은 빛이라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딘가에서 터지고 있을지 모르는 최후의 블랙홀들의 그 증발 순간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본 건가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그 논란이 최근에 벌어진 건데요. 네. 논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심상치 않다. 좀 예. 긴가민가합니다. 예. 어떤 일단 일이었나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냐면 2023년 벌써 3년 전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2월 13일에 그 지중해 바닷가 깊은 곳에 예. 그 중성미자 뉴트리노라고 하는 이상한 입자들을 검출하는 검출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성자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버전의 중성자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중성자는 네. 원자핵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양성자만큼 무겁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한테는 한낱 입자에 불과하지만 입자들의 세계에서는 마동석이에요. 꽤나 네, 아주 그쵸. 힘세고 어깨 무거운 형님. 어깨 형님입니다. 네. 근데 더 중성자가 이제 독특한 건 전자같이 마이너스도 아니고 양성자같이 플러스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무색무취한 입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기적으로 중성자가 있다 없다를 검출하기가 어려워서 중성자도 비교적 나중에 가서 발견이 되거든요. 네네. 중성미자는 얼마나 더 지긋지긋한 친구냐면 네. 똑같이 전기적으로 중성인데다가 네.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중성자는 네. 그래도 물론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지만 네. 그래도 덩치 큰 애니까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예. 아픈데 이거 네. 전기적으로 특징이 없네. 중성자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중성미자는 중성인데다가 네. 아프지도 않아요. 맞은 줄도 모르는 거지. 네, 지나가도 네. 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중성미자는 수억 개가 우리 눈동자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 매 초마다. 예. 그래서 중성미자가 되게 신기한 게 질량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우주를 날아가고 있고 그렇군요. 또 전개적으로 별다른 특징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관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네. 이 중성미자가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중성미자를 만약에 검출할 수 있다고 하면 밤에도 태양을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나? 이게 태양이 우리 발밑으로 내려가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밤이 되었죠. 네. 근데 태양이 가시광선도 방출하지만 중성미자도 쏘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태양에서 날아온 중성미자가 네. 지구를 뚫고 내핵 외핵 다 뚫고 네. 이렇게 돌아와서 간다고. 내가 있는 우리한테? 곳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짱 신기하다. 일본의 네. 그 카미오 칸데라고 하는 중성미자 검출기가 있는데 네. 밤에도 태양의 중성미자를 검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중성미자 검출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중해 하나 있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지중해에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중성미자가 워낙에 그 수줍음이 많아서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내지 않지만 아무리 유령이라도 네. 아주 끈질긴 고스트버스터즈를 만나면 결국엔 꼬리가 잡힙니다. 그 검출기가 고스트버스터즈인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보통 얼음이나 물 속에서는 빛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중성미자가 훑고 지나가면 그때 이제 물 분자들하고 가끔 가다가 부딪혀요.
아주 간헐적으로. 네. 그러면은 그때 우연히 물 분자와 정통으로 중성미자가 부딪히면서 방출한 빛이 있다면 네. 그 빛이 퍼져나가는 거를 이제 주변에 달아놓은 검출기들로 검출을 해서 뭔가 유령이 지나갔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드문 확률이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마치 한 명의 로또 당첨 확률은 극히 희박하지만 너무 많이 사니까 매번 당첨자가 나오는 것처럼 네. 결국에는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검출했던 그 검출기가 KM3net이라고 하는 이제 지중해 그 이탈리아 쪽에 있는 이제 검출기인데요. 네. 그 검출기를 통해서 그때 어떤 애가 검출이 됐냐면 220 페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에너지가 검출이 됐어요. 볼트까지는 알겠는데 그 앞에 뭐가 많이 붙으면 엄청 센 거죠. 그 맞습니다. 페타예요, 페타. 예, 페타.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간단하게 좀 비유를 하자면 현재 인류가 이제 빛의 속도로 입자를 가속시킬 때 쓰는 입자 가속기라는 게 있어요. 입자 가속기. 저 스위스 지하에 이제 빛의 속도로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네. 그 입자 가속기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것의 10,000배를 넘습니다. 야.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와. 첨단 기술을 아니 중성미자 이용한 애가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와. 너무나 강한 중성미자가 네. 훅 하고 우리 지구를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죠. 엄청 특별한 검출한 일인 게. 거죠. 그게 어떻게 호킹 복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에너지가 날아왔으니까 예. 이게 뭘까를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후보를 열어놓고 뭐 감마선을 토해내고 있는 블랙홀일지 초신성 폭발일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별이 터질 때 초신성 폭발 같은 때 이제 중성미자도 아주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어쨌든 일반적인 별의 폭발이기 때문에 중성미자뿐만 아니라 감마선 섬광도 번쩍하고 X선도 번쩍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다른 전자기파 형태로도 흔적을 남겨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게 실제 별의 폭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뭐 감마선, X선 같은 다른 망원경으로도 비슷한 시점에 그런 섬광이 포착이 돼야 찍혔는지를 비교하면 되는데.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뒤져봤어요. 네. 그런데 별다른 그 흔적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별의 폭발 같은 네.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게 강한 중성미자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호킹 복사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마지막 최후의 소멸을 하는 그 순간 네. 완전히 증발할 때 네. 이제 엄청 막대한 에너지를 토해낼 수 있는데 바로 그때 방출된 입자가 우연히 우리 지중해까지 지구에 왔다. 날아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일부 물리학자들이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그 에너지의 세기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느 정도의 질량을 머금고 있던 블랙홀이 방출한 빛일지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그 역추적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 너무 신기한데 네. 믿기 어려운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페타 어쩌고 볼트 에너지를 햅쌌을 때 어디서 얼마나 사이즈가 된 게 터졌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느냐. 네.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은 질량이 작을수록 더 강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강한 빛을 내려면 엄청 가벼운 애여야 돼요. 그래서 소행성은커녕 그냥 지구에 있는 산 하나 정도의 질량입니다. 지구에 있는 산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요? 네, 하나 정도의 질량인 블랙홀이 그것도 심지어 아주 머나먼 수억 광년도 아니고요. 고작 10억 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떨어진 블랙홀이어야 한다.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네. 토성 정도 거리예요. 생각보다 짧네. 그러니까 태양계 안에서 태양계 바깥도 아니고 우리 태양계 안에서 네. 고작 소행성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원시 블랙홀이 소멸이 되니까 네. 요 정도 에너지의 중성미자가 날아왔다. 그래서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약간 좀 믿기 어렵잖아요. 믿기 어렵죠. 태양계 내에서 어떻게 그런 맞아요. 네. 또 이제 SF 덕후들의 심장을 설레게 한 게 딱 토성 옆에 등장한 블랙홀 하면 떠오르는 영화 있지 않으세요? 토성 옆에 블랙홀? 우주 영화 많이 안 봐. 인터스텔라.
아, 인터스텔라 네. 그 토성 옆이에요? 인터스텔라에서도 그 네. 주인공들이 이제 네. 외계행성으로 가려고 활용하는 예. 웜홀로 활용하는 그 블랙홀이 돌연 갑자기 토성 옆에 오. 블랙홀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오.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인터스텔라가 먼저거든요. 이 발견보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영화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설레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네. 그것도 안타깝게도.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여요. 지금은. 왜죠?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천문 현상이라고 하면 우리 지구에는 이제 이 중성미자를 검출하는 검출기가 하나만 있지 않거든요. 아까 소개해드린 일본 그 폐광을 활용한 네. 카미오칸데라고 하는 검출기도 있고 또 남극 얼음 밑에 깔아놓은 아이스 큐브라고 하는 중성미자 검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닷속에 설치했던 KM3 넷 말고도 비슷한 그 날짜 전후로 네. 몇 시간 몇 초 전후로 비슷한 고에너지의 중성미자가 함께 휩쓸고 지나갔어야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예. 있는 거죠. 다른 데서 안 걸렸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피어 리뷰 같은 거예요. 독립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 220 페타 일렉트론 볼트의 중성미자가 여기에서만 검출됐고 나머지에서는 아무것도 지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성미자를 찍은 건지 아니면 그냥 오작동을 한 건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게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시 블랙홀설은 일단 보류입니다. 보류. 맞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다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전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호킹 복사가 너무 매력적이고 훌륭한 이론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훌륭한 과학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관측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예. 너무 그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수조년 있다가 벌어질 거야라고 하는 거는 네.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증도 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뭐 그래 매력적이고 훌륭한 물리학적으로 말이 되는 이론이긴 하지만 관측으로 확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야라고 단념했는데 네. 이제 이런 중성미자 검출기들이 여기저기 깔리면서 하나의 방법이 생겼구나. 맞아요. 이제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론 가설에서 네. 관측으로 검증 또는 반박이 가능한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훌륭한 과학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블랙홀은 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호킹 복사가 관측이 되면 맞습니다. 맞다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엔 감마선, X선, 가시광선 같은 여러 다중파장 관측으로 빛으로 이제 우주를 봤다면 이젠 빛도 아니고 중성미자라고 하는 유령 입자를 통한 새로운 중성미자 천문학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중성미자로도 우주를 볼 수 있게 되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런가요? 우리가 준비한 가설을 다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하나라도 더 네. 이해를 충분히 해가면서 네, 보면 네. 좋겠습니다. 네. 블랙홀과 관련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스위스에서 벌어진 소송 하나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물리학자들이 실수로 만든 블랙홀 때문에 벌어진 집단 소송?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이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스위스 그 이탈리아 국경 지역 아래 땅 밑에 아주 커다란 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완공이 돼서 뭐 빛의 속도에 가깝게 무거운 입자들을 빙글빙글 돌려서 뭐 충돌을 시키고 나중에 가서 힉스 입자라는 것도 발견하고 이제 다양한 현대 물리학의 이제 최전선의 현장이 되는데 그 스위스에서 만든 입자 가속기를 실험을 하게 되면 일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혹시 저기에서 미니 블랙홀이 만들어져서 의도치 않게 네. 지구가 종말하는 입자 가속기에서 의도치 않게라도 어떻게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죠? 이제 이게 네. 되게 네.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블랙홀이 네. 사실은 작은 입자이기도 합니다. 이 블랙홀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예. 부피가 0인 아주 좁은 사이즈 안에 부피는 0인데 맞아요. 질량은 엄청나죠. 극도로 이제 많은 질량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밀도는 무한이고 그때 코딱지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고밀도 예, 코딱지. 고밀도 그래서 코딱지. 사이즈가 제로인 이제 그런 입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 입자 가속기가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예. 입자 가속기가 왜 빙글빙글 입자를 가속시켜서 부딪히고 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뭘 하고 싶어서 그걸 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목적으로? 네. 에너지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높은 에너지를 만들려고 아닌가? 이게 제가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예. 입자 가속기는 일종의 아주 비싼 냄비입니다. 냄비? 네. 물 끓이나요? 물을 끓이진 않지만 예. 가열시키는 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입자 가속기가 이제 하는 이유는 네. 빅뱅 직후의 우주를 알고 싶어서이거든요. 아 그게 목적이에요? 네. 애초에? 빅뱅 아. 직후의 우주에 있던 그 원시 입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기도 전에 예. 그걸 만든 최초의 재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을 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잘게 만들어서 하는 맞아요. 건가? 이제 예. 하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먼 옛날 뜨거웠던 시절이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지금은 온도가 너무 차갑게 식어서 다 얼어붙었어요. 네. 그러면 타임머신이 있다면 아주 뜨거웠던 과거로 가서 모든 게 얼어붙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에겐 타임머신이 없죠. 네. 그러면 이미 차갑게 얼어버린 이 세상에서 아주 뜨거웠던 시절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냄비를 하나 준비해서 그 지금 얼어붙은 재료들을 잘 담은 다음에 아주 뜨겁게 가열하고 끓이면 지금은 얼어있지만 그게 다 녹고 하나하나 분해돼서 지금 이 얼음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화학 성분들을 다 파고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주는 너무 넓게 팽창을 해서 온도가 차갑게 식어있기 때문에 입자들이 다 응겨붙은 상태인 거예요. 아, 예. 다 얼어붙은 얼음 상태인 상태네요. 거죠. 예. 근데 빅뱅 직후의 우주는 네. 지금보다 훨씬 온도가 뜨거웠을 것이기 때문에 네. 엉겨붙지도 못하고 다 따로따로 놀고 있었을 거라는 예. 거죠. 그 기본 입자들이 붙기 전에 네. 엉겨붙기 전의 네.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네. 지금 얼어붙어 있는 오늘날의 입자들을 가속기에 집어넣고 네. 초고속으로 돌려서 빵 부딪히면 네. 에너지가 엄청 높아지니까 그게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열 장치 냄비다라고 볼 수가 말 되네.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그러면 좀 과장하면 입자 가속기에서 결국 빅뱅 직후의 순간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을 재현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거 자칫하면 네. 빅뱅과 상태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블랙홀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로 이제 상상력이 뻗어나간 거예요. 이게 왜 비슷하다고 본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뱅은 그 블랙홀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는 특이점이라고 하는 이제 초고밀도 코딱지인 상태인 그렇죠. 건데 예. 사실 빅뱅 직후의 우주도 네. 초고밀도 코딱지였어요. 빅뱅 직후의 우주도 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확 돼야 되니까 처음엔 이렇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의미죠. 최초의 네.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기 전의 우주, 빅뱅 직후의 우주도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빅뱅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빅뱅의 특이점과 네. 블랙홀의 특이점은 그 빅뱅과 블랙홀 떼어내고 네. 수학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아요. 수학적으로는 예를 들어 점이라고 표현하면 네. 그 점이 수학적으로는 동일하다. 차이가 없어요. 다 사이즈가 0이고 무한한 밀도를 갖고 있고 극도로 주변의 시공간이 왜곡되어 있고 하는 그 모든 물리학적인 특징이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진행 방향은 반대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주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빅뱅 직후의 그 약간 점이었던 네네네. 상태와 맞아요. 블랙홀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이제 응축돼가지고 맞습니다. 그 점이 수학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호킹을 포함해서 네. 많은 그 물리학자들이 네. 그러면 빅뱅의 특이점과 그 블랙홀의 특이점을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예.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는 발상도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구분을 못한다. 흑백 요리사처럼 예. 안대 쓰고 네, 접시에다가 네. 블랙홀 특이점이랑 빅뱅 특이점 주고 한 입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할 수 없다는 없다. 거죠. 네. 오, 신기하다. 사실상 빅뱅의 특이점은 곧 블랙홀과 같다. 거기서 뭐 더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약간 물리학적인 용기와 예.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이제 물리학자들이 어떤 상상력까지 보여주냐면 그러면 지금 우주에 있는 블랙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있죠. 우리 은하 중심에도 블랙홀이 있고 있죠. 예. 그 블랙홀도 그 중심에 예. 빅뱅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블랙홀도 그 중심에 그러니까 블랙홀 속에 우리가 넘나들 수 없는 또 다른 네. 우주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도 네. 사실은 아주 거대한 블랙홀 속에 갇힌 세계인 거 아니야? 설마 지금 그 블랙홀로 이제 한 점이 응축되는데 거기서 빅뱅 그 점이 똑같으니까 네. 거기서 또 빅뱅이 시작되고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별이 또 붕괴되면 블랙홀이 되고 네, 맞아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같은 거라는 거네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를 그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블랙홀 우주론이라고 하는 네. 되게 재미있는 물리학적인 상상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본 것을 믿고 본 것만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천문학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런 매력적인 상상이지만 음, 블랙홀 우주론 같은 이야기들은 아직은 믿지 훌륭한 않는다. 과학으로는 보진 않아요. 다만 재미있는 과학적인 상상으로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가설이 맞다면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우주도 정말 하나의 블랙홀 속에 갇힌 세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야, 근데 이게 네. 묘한 우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연이요? 네. 예, 어떤?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블랙홀은 중력이 강하니까 네. 빛의 속도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렇지요. 하고 예. 또 다른 말로 이제 그걸 계산했던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 근데 블랙홀의 질량이 정해지면 그 사건의 지평선의 사이즈가 정해집니다. 네. 당연히 블랙홀의 중력이 세면 네. 힘이 세니까 더 큰 사건의 지평선을 가지게 될 거고 네. 블랙홀이 작으면 더 작은 반경을 갖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질량이 채워져 있는지 예.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전체 질량은 대충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우주 안에. 네. 예. 근데 음. 자, 우리 우주만한 전체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아주 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네. 예. 그러면 그냥 수학적으로 그 정도로 무거운 블랙홀이라면 그 녀석이 가져야 할 사건의 지평선은 얼마나 커야 할지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계산되겠네요. 예. 그렇게 구해 보잖아요. 예, 예, 그러면 딱 절묘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과 얼추 비슷합니다. 오. 우리 우주의 지름과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관측 사건의 가능한 지평선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는 게 예. 우리 우주의 질량 정도를 갖고 있는 블랙홀이 가져야 할 사건의 지평선 크기인 거예요. 그 말은즉슨 우리 우주가 블랙홀이다인가? 그러니까 그 얘기 그렇게 되는 건가? 생각해 보시면 예. 블랙홀에 생각해 봤을 예, 때 예.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우리가 그 안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예. 내부의 정보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빛도 정보도 뭐 아무것도 못 맞아요. 나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의 사건의 지평선도 네. 우리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우주. 예. 네. 왜냐면 그 경계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 더 먼 세계는 아직 아무런 빛이 날아오지 못해서 예. 우리는 그 바깥 세계와 정보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과 관측 가능한 우주의 사건의 지평선이 정확히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면 이거 사이즈도 일리 있는 거 아니야? 사이즈마저 같으니까. 맞고. 그래서 이제 이건 검증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좀 수상한데? 수상한데. 라고 이제 네. 생각하는 물리학자들이 조금씩 생긴 거죠. 예. 물론 관측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관측을 못 하죠. 예. 만약에 예. 뭐 막말로 진짜 우리가 이걸 관측적으로 확인하겠다라고 하면 뭐 탐사 로봇을 블랙홀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새로운 우주를 보던지 예. 아니면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으로 뭔가를 날려 보내서 예. 그 바깥 세계를 보던지 해야만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관측적으로는 입증이 안 되니까 사실은 재미있는 과학적 상상으로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네. 이야기이긴 한 근데 거죠.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하네요. 맞습니다. 우리 우주와 블랙홀이. 그래서 예.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네. 그러면 우리 우주에 살고 있는 이 블랙홀들 속에 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끝날 이유가 있을까요? 걔네도 우주가 있으면 그렇지. 그 우주 속에 또 블랙홀이 있을 거 그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SF 영화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요? 네, 약간 아무튼 파우파우 양파 껍질처럼 들어가면 네. 우주 안에 우주 안에 우주 막 이런 게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 그렇죠. 마트리오시카 네, 느낌이죠. 처럼 우리 우주 바깥에도 더 큰 우주가 있고 네. 또 그 우주를 담고 있는 더 큰 우주가 있고 위로도 무한하게 이어지고 아래로도 무한하게 이어지고 이제 약간 좀 그 짓궂게 말하면 네. 솔직히 뇌절 같은 예, 진짜로. 우주론이긴 합니다. 진짜로. 네. 근데 재밌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고 네. 또 틀렸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또 그럴듯해 보이는 여러 건덕지들이 있으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럼 블랙홀 연구와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더 뭐 소개해 주실 거나 아니면 의의가 있다면 또 연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지 정리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 특히나 이제 천문학 중에서도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블랙홀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 중에서 어디에 제일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냐면 네. 제가 예전에도 다른 방송에서도 아마 언급을 했을 텐데 블랙홀이 먼저인지 은하가 먼저인지라는 질문을 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은하가 거의 다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을 품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건 은하의 탄생과 진화에 있어서 블랙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마치 닭과 계란처럼 네. 블랙홀이 먼저 있었고 그 주변에 뭔가 모여서 은하가 된 건지 아니면 일단 별 무더기가 생겨서 은하가 있은 다음에 중심에 더 반죽이 돼서 나중에 블랙홀이 빚어진 건지 아, 예. 이거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야기를 하면 카다이프 덩어리를 먼저 만들고 아하. 두종코를 빚은 거냐 아니면 그 초코 마시멜로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카다이프를 집어 넣은 거냐 자, 이거 적확한 비유인가? 그럴 수 모르겠습니다. 있겠네. 네. 예. 야, 트렌드 한번 따라가 보고 네, 싶습니다.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수준의 이야기인 건데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임스 웹이 올라가고 초기 우주를 열심히 관측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 블랙홀부터 빚어져서 나중에 별이 뒤늦게 태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현장들이 조금씩은 발견되고 있어요. 블랙홀 먼저 생겨서. 네. 그래서 닭과 계란 그 둘 중에 누가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아마 앞으로 10년 안에는 네. 조금 천문학에서는 선명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기울고 있고요. 있네요. 네. 예. 이게 결국에는 우리 우주가 네. 지금의 아름다운 이 구조를 네. 어떻게 건설해 나갔느냐라고 하는 그 전 과정을 이제 그릴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우주가 지금 너무 멋들어진 하나의 궁전처럼 예쁘게 존재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궁전을 만들려면 예. 기초 작업부터 뭔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기초 작업을 대체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설계도를 약간 역추적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블랙홀이 먼저다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초 공사가 되는 거고 그 기초 공사를 역추적해가는 어떤 수단과 방법들이 점점 더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블랙홀 얘기는 언제 들어도 참 재밌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블랙홀 관련해서 뭐 새로운 가설이나 흥미로운 주장이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웅배 교수와 함께 원시 블랙홀 그리고 초기 우주와 관련된 천문학자들의 흥미로운 주장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